5년 전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초거대 기업인 구글이 자신들의 모든 첨단 기술을 녹여 만든 딥마인드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향후 인간의 의사 결정은 극히 제한적이 될 것이고 앞으로는 AI가 새로운 세계를 주도할 것이라는 다소 소름 끼치는 발언을 날린 것인데요. 하지만 구글의 자신감은 허무하게도 한국의 이세돌에게 1패를 당함으로써 AI는 아직 완벽하지 않으며 인간과 마찬가지로 허점이 있음이 증명되는 등 그렇게 무기한 사업 재검토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전문가들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이변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장담했지만 이는 대단한 착각이었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전투 AI가 그저 평범한 한국 게이머에게 일격을 당했기 때문이었죠. 2016년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열린 구글 딥마인드의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은 그야말로 세기의 전쟁이라 일컬어지며 각국의 전문가들을 비롯 일반 네티즌들까지 모두가 그 결과에 대해 관심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세돌이 허무하게 패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이세돌과의 대국 3년 전에 중국의 프로 기사이자 유럽의 바둑 챔피언인 판후이와의 대국에서 자그마치 5대0 대승을 거뒀고, 이는 인공지능이 현역 프로 기사를 이긴 사상 첫 사건이었기에 상황에 따라 진화하는 알파고의 특성상 이미 인간의 지적 영역을 아득히 뛰어넘었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AI 전문가들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이 같은 사실을 몰랐기에 이세돌은 물론 허재나 이창호를 비롯한 대부분의 바둑 기사들은 당시 알파고가 판후이와의 대결에서 보여준 다소 어설프고 허접한 실력을 기준으로 이세돌의 5대0 완승 혹은 4대1로 이길 것이라는 중대한 자만을 범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판후이와의 대결 이후 알파고는 바둑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더불어 무서운 성능 향상을 보였고, 심지어 인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소위 신의 한 수를 매 턴마다 보여주는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9일에 열린 1국에서 알파고는 고작 186수 만에 불계승, 그 다음에 열린 2국에서도 알파고의 불계승으로 이세돌은 연속 2패를 당한 데 이어 3국에서는 초읽기에 들어가는 접전을 보였지만 결국 이번에도 알파고의 176수 불계승으로 총 3대0의 승리를 기록. 이때부터 프로바둑 기사들은 물론 전 세계인들은 인공지능의 무서움에 압도당하며 한때 바둑계의 사탄으로 간주되던 이세돌이 한낱 기계 앞에 대구력과 함께 처참하게 박살나는 모습에 절망하는 한편, 인류가 인공지능 앞에 허무하게 몰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등 패배주의 사상이 전 세계를 강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포기한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4국에서 불리한 형세에 들어간 알파고가 승률이 낮아질수록 더더욱 잦은 실수를 범했고, 이세돌은 단 한 개 남은 초읽기로 1시간가량 버티는 대혈전 끝에 마침내 알파고를 쓰러뜨리는 기적을 보여준 것이죠. 당시 상황을 유심히 살펴보면 알파고가 특정 시점을 계기로 갑자기 아마추어급 실력으로 급락해버린 지점이 있었는데, 이세돌은 이 부분을 재빨리 간파하고 집요하게 노린 것이 결정적인 한 수가 된 것이고, 이는 그동안 인간을 상대해온 알파고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 앞에 치명적인 계산 오류가 일어난 것으로 추측됐습니다. 모든 경기가 끝난 후 이세돌은 이번 대국에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바둑을 즐기고 있는지 의문을 가졌었는데, 네 번째는 정말 원없이 넣어본 대국 같다고 말하며 비록 5국에서 허무하게 패하긴 했지만 정말 많은 걸 느끼고 새로운 바둑을 연구해 봐야겠다는 의욕을 가지게 됐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상황을 중계하던 대부분의 프로 구단들이 알파고의 수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유독 이세돌만큼은 표정에서부터 알파고의 수를 이해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는데, 제3국에서 보인 이해할 수 없었던 수들조차도 추후 전문가들이 복귀한 결과 전부 의미가 있는 수였다는 것을 깨닫고 멘붕하던 가운데, 이세돌만큼은 세 판을 내리쳤음에도 불구 결국 이를 극복해 여전히 기계를 제외한 인간 중 최정상급의 자리를 지키는 이유를 증명하기도 했죠. 그 후 이세돌은 박영훈 구단을 이기는 등 같은 인간과의 대결에서 무려 9연승을 달린 뒤 알파고 이후 생각이 많아진 만큼 좋은 내용의 바둑을 보일 수 있을 듯 하다고 말하며 본인의 실력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끝판왕급 인공지능을 상대로 피말리는 혈전을 5차례나 겪었으니 상대가 누구든 간에 인간인 이상 아무래도 시시하게 느낀다 해도 그리 이상할 것이 없었죠. 이후 커제가 후속으로 알파고의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3전 전패의 성적으로 비비지도 못했고, 이것을 끝으로 알파고가 은퇴함으로써 결국 이세돌은 AI에게 승리한 최초이자 최후의 바둑 기사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한편 알파고를 끝으로 AI 기술력 또한 끔찍할 정도로 향상되어 더 이상 인간과 AI의 대결은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했고, 군대와 기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영역은 점차 도태되는 듯 보였습니다. 적어도 한 명의 한국 게이머가 미국이 자랑하는 인공지능을 간단히 박살내기까지는 그랬습니다. 최근 군사 전문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헤론 시스템즈사의 AI는 전투기에 특화된 인공지능으로 제 아무리
아무리 우수한 파일럿이라 해도 그들이 놓칠 수 있는 시야를 모조리 파악하고 무기의 사거리나 정확도를 나노 단위로 측정 가능해 조만간 전 세계의 영공이 해당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을 아주 자신만만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미국 공군 측은 발끈하며 그들의 허무맹랑한 자신감을 격파하겠다는 취지로 최고의 엘리트로 구성된 파일럿을 조직했고 헤론 시스템즈의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그 결과는 참담 그 자체였는데요. 브레이킹 디펜스에 따르며 헤론 시스템즈의 AI는 공중전투 전략 대신 행동 심리학을 기반으로 개발됐는데 이는 조종사의 행동과 판단을 근거로 고려한 AI라는 설명으로 이런 특징 덕에 미 공군과의 전투에서 평범한 인간이 선택할 수 없는 리스크가 크지만 과감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었고 실제 조종사의 경우 감정적인 면 등으로 수행에 쉽지 않은 전략들이었기에 결국 미 공군이 패할 수밖에 없는 한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패배 당시 한 대령은 무인 시스템이 지능적이고 창의적으로 실제처럼 행동할수록 적들에게는 더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자신들의 패배를 깔끔하게 인정하는 한편 전투기를 비롯 드론 등 비행체의 무인화 강점이 결국 엘리트 파일럿을 밀어내고 대세가 될 것을 시사하기도 했죠. 하지만 DSC 월드 소속 한 명의 한국인이 참가하자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헤론 시스템즈가 개발한 펠코라는 이름의 AI는 공중전 우승을 비롯 대략 2000시간 이상 비행한 탑건과의 경기에서 단 한 차례의 공격도 허용하지 않는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지만 한국의 게이머 그 중에서도 탑급을 넘기엔 역부족이었는데요. 당시 경기는 온라인으로 진행됐는데 한미 간 심각한 네트워크 지연이 있던 터라 사람이 조작하며 1초 뒤에 반응하는 등 조준에 상당한 악영향이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게다가 평소 조작하던 전투기가 아닌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는데 덕분에 늘상 생각했던 전략조차 통하지 않았고 결국 이 한국인은 과거 이세돌과 마찬가지로 첫 3경기를 모두 내주는 수모를 겪어야 했는데요. 그는 모든 항공기는 최적 선회 구간이라고 부르는 구간이 존재하는데 AI가 인간보다 월등한 정밀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선회 싸움은 불리하다고 생각해 이를 피한 다른 전술을 구사했는데 평소 사용하던 것이 아니었던 터라 결국 3연패로 이어졌음을 자책했지만 역시나 불굴의 한국인답게 다시 한번 의지를 불태우는 단초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4번째 경기에서 1승을 따낸 그는 연신 환호하며 마지막 경기에서도 시간 초과로 비록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상대 전투기 뒤를 잡고 유효타를 기록한 만큼 사실상 판정승에 가까운 기적적인 결과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참고로 이 대회에서 쓰인 항공 시뮬레이션은 실제 항공기 조종사 교육을 위해 만들어졌고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져 현재 세계적으로 200만 명이 넘는 유저들이 즐기고 있는 명실상부 최고의 시뮬레이터로 손꼽히는데요. 주인공인 한국인은 중학생 때부터 이를 접한 후 압도적인 실력으로 각종 대회를 휩쓴 것은 물론 과거 굵직한 2차례의 세계 대회와 함께 국내 공군 참모총장배 항공 전투 시뮬레이션 대회에서 F-15 부분에서 우승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2018년에는 러시아 IL 프로펠러 전투기 대회와 2020년 파이트 포 아너 세계 대회를 석권하자 글로벌한 유명 인사가 된 것은 물론 이세돌의 뒤를 잇는 AI 킬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죠. 그의 정체는 건축구조 기사이자 시뮬레이션 전문 게이머인 한성호 씨로 현재 직장 업무와 게이머를 병행하고 있으나 앞으로 항공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한편 헤론 시스템즈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AI 개발 참여를 타진 중에 있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인공지능과의 대결에서 깜짝 놀랄 만한 성과를 보여준 한국인들과 관련해 어쩌면 인공지능에 지배된 세상에서 유일하게 저항 가능한 베이스 캠프가 있다면 그곳은 바로 한반도가 될 것이라며 한국인들의 천재성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진짜 비결은 동네마다 수십 개씩 있는 PC방 때문인 것도 모른 채 말이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인도 정부가 추진 중인 차기 잠수함 사업이 오는 10월 공식 입찰에 돌입한다. 국내 조선소 중 유일하게 수주전에 참여한 대우조선이 최종 후보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수주 기대감이 높아진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인도 국방부는 오는 10월 4,200억 루피 규모의 인도 B-75용 잠수전을 위한 입찰 참가 자격 요청서를 게재한다. 앞서 입찰 제안 요청서 발행으로 건조사 선정의 속도를 낸 인도 당국은 후보군을 상대로 접수받은 RFP를 토대로 공식 입찰 공고를 낸다. 본보 2020년 8월 12일 참고 7조 인도 잠수함 수주전 시동 대우조선 품의 안개나 인도 잠수함 입찰에는 대우조선 외 나반티아, 루빈해양공학 중앙설계국, 나발그룹, 티센그룹 방위 시스템 등이 입찰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인도 정부의 제조업 부흥 정책인 메이크 인 인디아 일환에 따라 자국업체 인도 마즈가온, 조선소와 LT 2개사가 해외 업체 후보군 5개사와 위탁 생산 제휴 계약을 맺고 RFP를 제출했다. 현재 인도 군 당국은
해군 잠수함 전력을 증강하기 위해 공격용 핵잠수함 6척과 재래식 잠수함 18척을 건조 사업을 추진 중이다.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이 모두 노후화돼 신형 잠수함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인도양의 패권을 놓고 중국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잠수함 도입을 더욱 서두르고 있다. 인도양까지 진출한 중국 해군이 항공모함과 미사일 구축함, 호위함은 물론 핵과 재래식 잠수함을 대량으로 건조 배치한 것을 의식, 견제 대응에 나서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인도 당국은 P-70Y 계약을 오는 2021에서 2022년에 체결한 뒤 7년 안에는 첫 번째 잠수함이 도입되기를 바라고 있다. 늦어도 내년 말 P-751 프로젝트 설계 등 관련 계약을 마무리하고 핵심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도전장을 낸 대우조선은 과거 잠수함 건조 이력을 바탕으로 수주전에 총력을 다한다. 대우조선은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 잠수함 1차 프로젝트를 수주한 데 이어 지난해 4월 인도네시아 해군으로부터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10억 2천만 달러에 수주하는 2차 계약도 따냈다. 2018년에는 우리 기술로 독자 개발한 대한민국 해군의 3,000톤급 잠수함을 성공적으로 진수했다. 업계 관계자는 인도 기업이 해외 유력 방산업체와 힘을 합쳐 자국 내 첨단 군사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모델로 잠수함이 건조될 예정이라며, 대우조선은 과거 잠수함 이력을 바탕으로 수주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핵추진 잠수함은 핵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만큼 상당히 복잡한 사안이고, 미국의 원자로 기술은 매우 높은 수준의 기밀. 미국은 한국이 동맹국이더라도 기술을 내주지 않을 것. 미국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조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잠수함 전투체계를 자체 제작하고 있고 음파 탐지기를 비롯한 주요 장비의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 건조를 통해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기술도 확보한 상태다. 인도보다 시행착오를 적게 겪으면서 건조할 기반은 있는 셈이다. 1980년대부터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나선 인도는 독일에서 기술을 들여오고 러시아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임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09년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첫 핵추진 잠수함 아리안트함을 진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리안트함이 실제로 전략 조기 임무를 수행한 시점은 9년이 지난 2018년이었다. 이는 러시아, 프랑스, 이스라엘 등에서 검증된 기술을 적용했는데도 문제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2016년 10월 정박 도중 승조원이 실수로 해치를 개방한 채 출항했다가 바닷물이 함내에 유입, 추진체계와 원자로 2차 냉각수가 손상됐다. 이를 수리하기 위해 10개월간 활동을 하지 못했으며 수리 과정에서 상당수의 파이프가 교체됐다. 러시아가 제공한 설계도면과 실제 건조 과정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해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소요됐다. 인도는 아리안트함 개발에 34억 달러가 소요됐다고 밝혔지만 수리와 성능 개량 및 해결료 보관 시설과 방사능 측정 시설 설치비 등을 감안하면 총 건조비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아라쿠 나급의 건조비는 1조 6,900억 원으로 다른 핵추진 잠수함에 비해 저렴하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바라쿠 나급은 최근에야 일본함이 진수된 함정으로 기술적 검증을 거쳐야 한다. 프랑스 해군의 작전 운용 경과를 지켜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반론이 나오는 대목이다. 독자적인 건조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보고급, 손원일급,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 건조 경험에 원자로와 선체 제작 등 핵심 기술 일부를 외국에서 도입해 만들자는 것이다. 핵잠수함이 갖는 가장 큰 위력은 수개월에 걸친 잠항 능력이다. 6에서 7개월 동안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군사위성이나 음향 탐지 장치로 잠수함의 위치를 찾아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핵잠수함은 원자로에서 나오는 연료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한다. 이 전기로 공기정화기를 돌리기 때문에 공기정화 장치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에 반해 디젤 잠수함은 공기를 갈아 넣을 수 있는 심도까지 올라와 스노클을 수면 위로 내밀어야 한다. 이때 대잠 초계기나 군사위성에 위치가 노출되는 사례가 많다. 한국의 잠수함 운용 능력은 세계 최고다. 1997년 6월 관북은 태평양에서 열린 키노트-4 훈련에 참가한 박유함이 열척을 격침하는 기록을 세운 데 이어 1999년 림팩 훈련에서는 이종무함이 미국의 대잠 방어망을 뚫고 들어가 니미츠급 핵잠수함 카미하미하함에 가상 어뢰를 발사해 격침했다. 이종무함은 또 함정 13척을 가상 격침해 사상 최고의 기록을 세웠다. 미국 태평양 함대의 잠수함 사령관인 알코네츠니 소장은 이종무함 함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종무함이 적 함대를 전멸시킨 능력과 기술은 인상적이었다. 이종무함은 연합훈련에 참가한 잠수함 중 유일하게 장비 결함을 일으키지 않은 함정이었다.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태평양 잠수함 사령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다라고 밝혔다. 이미 한국의 잠수함 전력은 주변 국가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오른 셈이다. 이 와중에 핵잠수함까지 보유하면 한국은 동아시아 군사 균형을 무너뜨리는 해군 전력을 갖게 된다. 또 핵무기 운반체를 갖게 되면서 언제든지 핵무장 국가로 돌변할 수 있는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게 된다. 한반도 주변 국가들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위협임에 틀림없다. 핵잠수함 제조 기술을 가진 일본도 서둘러 핵잠수함을 건조할 것이고 동아시아 유일의 핵잠수함 보유국인 중국이 이러한 사태의 전개를 묵과하리 만무하다. 한국이 언젠가 한미연합 방위 체제에서 벗어나 자주 국방 능력을 확보한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핵잠수함은 반드시 필요한 무기 체계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러시아가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고 일본은 유사시 핵무장이 가능한 기술과 원료를 갖고 있다. 핵잠수함 같은 핵 억지력을 확보하지 않는 한자주 국방은 요원한 것이다. 따라서 국방부가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는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당분간 한국의 핵잠수함은 구별명인 유령처럼 만에 하나 있어도 없다고 해야 할 전력이다.